개념이 좀 세팅돼야 응용된 문제를 풀든 말든 둘 중에 하나를 하겠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이 진행되고요. 이제 선행 과정에서 개념이 끝난 친구는 문풀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개념이 끝나고 문풀 넘어가는 거. 눈가가 좀 촉촉해졌는데 괜찮아요? 컨디션 괜찮습니까? 또 밥 먹고 나서 또 공부하려는 게 또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밤 10시까지에 우리가 공부 스케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컨디션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일단 오늘은 첫날이고, 그래서 이제 널널하게 할 거냐? 그럴 수는 없죠. 할 건 해야 되니까 좀 기대를 하셨겠지만 이미 좀 널널을 떨었다고. 지금 복사 이슈 때문에 이미 널널을 떨었어. 응? 그래 가지고 보시면은 자, 일단 완자가 책이 큰 대단원 1, 2, 3로 되어 있어. 이 첫 번째 컨텐츠, 여기 지금 컨텐츠를 가보시면 책이 없으실 분이 있으니까 앞을 보여드릴게요. 1, 2, 3 이렇게 있죠. 네, 대단원 3개로 되어 있어서 뭔가 양이 좀 적어 보이죠? 네, 가짜입니다. 양이 뭔가 적어 보이지만, 자, 실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양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은 생투에 있었던 식물 분류랑 동물 분류,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풀 계산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생명2에 있었던 거.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좀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생물에서 제일 이게 수능을 봤던 과목이잖아. 여기 수능을 봤던 과목인데 여기서 제일 어려울 부분이 어디였냐? 유전 파트였어. 유전 파트가 사라졌다 어쩌다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랩싱 거의 그냥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 완전 통으로 유전이 없어진 게 아니고 유전 단원에서 가계도 분석 문제 있죠. 나 거기 좀 잘했는데 3학년 때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부분 요소가 없어지고요. 걔가 이제 전공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갔어요. 생식과 유전이라는 부분을 넘어가고, 그러면 유전의 반틈 정도 남아있는 사람의 감수 분열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이 파트에서 염색체와 유전자, 3단원의 염색체와 유전자, 그 다음에 생식세포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있죠. 이 파트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생명과학원에서 좀 많이 어려워했던 느낌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랑, 그죠? 아마 킬러 문항이 여기 단원하고, 여기는 이제 처음 들어갈 부분이니까 요소를 좀 잘 이해해서 외우면 돼. 잘 외우는, 얼마나 투자해서 외우냐 이 차이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생명에서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여기 이쪽 파트예요. 자학과 반응에 여기 지금 신경자극의 전도와 시냅스 전달이죠. 여기를 가장 많이 어려워합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범위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1단원에서부터 2단원 반틈 정도까지만의 중간고사 범위가 들어간다. 딱 각이 나오죠. 거기까지 딱 들어간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이게 진짜 많은 양이야. 근데 거기서 킬러 문항이 여기 신경 자극의 전도와 시냅스 전달, 그분을 어려워할 거고, 되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기말고사 범위에서 좀 어렵게 느낀다라고 하면 이 파트가 어렵게 느껴질 거다. 그죠? 그래서 체크해주세요. 거기다 컨텐츠가 있으신 분은 거기다가 적어두시면 아마도 여러분의 어떤 고난이도 문항은 어디랑 어디 파트가 될 거다.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신경자극의 전도와 시냅스 전달. 됐죠? 오케이? 아마 기말고사 범위에서는 고난이도 부분이 어디가 될 거다. 저기 3단원의 유전 정보와 생식세포 형성. 그죠? 유전 정보와 생식세포 형성. 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밟아서 들어갈 거야. 일단은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먼저 세팅하는 거고, 이 정도의 단어는 조금 쌓여져 있는 고난이도 문제 수준의 풀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15년 넘게 수능을 봤던 과목이다 보니까, 수능을 봤던 영역의 과목이다 보니 이제 문제 유형이 되게 많고 되게 수월하게 이제 선생님, 학교 선생님을 찾아서 낼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영역이 되게 넓어. 기초부터 탄탄히 외울 거 외우고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럼 놀 거냐, 간단하게 할 거냐, 할 건 또 해야지. 그리하여 대단한 첫 번째 생명 시스템의 구성, 그죠? 생명 시스템의 구성. 그래도 왠지 느낌상 물리화학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살짝 합니다. 물하보다는 살짝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적응을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생명 시스템의 구성에서 소단은 첫 번째, 생명체란 뭐냐? 생명과학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생명과학의 이해. 쉽게 말하면 생물체의 특성. 되겠나요?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무엇을 생명체라고 정의내는가? 어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넌 생명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넌 생명체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걸 정의내려면 그지? 생물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생명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걸 생명체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가 생명체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제일 첫 번째 어떤 거 큰 틀에서 그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개체 유전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오케이? 개체 유지. 그러니까 개체는 한 명 한 명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게 개체 유지적 특성이 있고 동시에 내 개체로 살고 땡 끝나면 안 돼. 그지? 내 개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체에 대한 좋은 유전 정보, 뭐 좋든 나쁘든 유전 정보를 대대손손 세대를 개선을 시켜줄 수 있어야지만 생명체야. 나라고 하는 것으로만 즐기고 땡 끝나면 그건 생명체라고 정의내기가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생명체라고 한다면 뭐 어떤 특성이 종족을 유지하기 내 종을 유지하기 위한 종족 유지적 특성도 가지고 있어야지 전체적인 생물체의 특성이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개체 유지적 특성에 무엇에 해당하는지 어떤 텍스트가 개체 유지적 특성에 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특성에 대한 것들을 카테고리를 나누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큼을 만드시면 일단 여기 소단원은 이제 어떤 핵심에 부합하게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약간 첫 단원인데 크게 생명체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 개념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첫 단원이 제일 수월합니다. 첫 번째 단원을 공부를 하시고 생명 개 쉽네. 나 공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다리고 있죠. 여기하고 여기가. 그래서 여기 깊이까지 가려면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한 전체 큰 아웃라인을 잘 잡아주는 시간이 오늘이 되겠더라. 여러분이 오늘 하는 거 봐서 제가 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좀 더 나가시려면 저는 어떤 자세를 보이면 좀 더 나갈 거고 제가 어떤 액션을 보이면 좀 더 덜 나갈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 그지? 제가 알아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알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벌써 잠이 오나요? 혹시? 짙은 싸가버리 보이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살짝? 벌써 살짝 와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학원 방학 있다. 학원 방학 여기 알려줬나? 학원 방학이 있어. 네. 우리 여러분이 좀 입구 쪽으로 보고 오세요. 저기 제가 열심히 조그만하게 그렇게 코딱지만큼 크기도 아니지만 나는 쓰긴 썼는데 카바로 안 봤다니. 자, 1월 17일 딱 하루 있어요. 미안해요. 딱 하루 있어요. 1월 17일 토요일 하루. 어설프게 애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방학을 하자마자 바로 쉬기엔 좀 애매해. 왜냐면 그때쯤 엄마들이 막 애들이 학교 쉬니까 안 되겠어. 학원이라도 집어넣어야 되겠어. 해서 학원을 많이 찾아온단 말이야. 근데 학원이 문을 때려 잠그고 쉬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쉬기가 좀 애매하다. 어디 놀러 가시나 봐요. 방학하자마자. 그렇네요. 미리 알려주세요. 저 까먹으니까 알려주세요. 양효이 언제 간다요? 30일, 12월 30일. 네, 12월 31일? 그때 방학식해요. 30일이라 방학식이요? 너네 방학식 빨리 한다. 졸업식하고 방학식하고 같이 하냐? 저희 쟤랑 유학일도 없어요. 그래갖고 뭐라도 좀 빨리 했구나. 네. 31일 해갖고 이때부터 해갖고 어디 놀러 가요? 2박 3일. 2박 3일? 아이고 오겠네 주말에. 네. 예술이니까 안 쓸게요. 주말에 온다. 이 친구 너무 싫다. 억울하다. 주말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다 어머니 계산을 했다. 학원비도 있는데 학원을 가야지. 자, 1월 17일 토요일 이때만 입시탑판. 그럼 2월달에 언제 쉬냐도 2월달에 먼저 물어봐서 알려드릴게요. 2월달엔 쉬는 날이 주말에 일도 없어요. 없고요. 왜 없냐? 설날 알죠? 설날. 그때가 월화수 들었거든. 설날 연휴. 설날 연휴 월화수 쉽니다. 월화수 언제지? 2월 10일이던가?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월화수 2월 월화수 이때 쉬어요. 그러니까 주말반은 하등 상관이 없더라. 주말반 쉬는 건 이때 하루 쉬더라. 알려드립니다. 지우도 알고 계시고. 자, 아무튼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는 거 봐서 오늘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생명체라고 한다면 개체를 유지하는 특성하고 종을 보존하게 하는 특성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텍스트들이 개체를 유지하게 하는 특성 중에 하나냐? 진짜 생명체는 우리가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하는 세포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세포로 구성되어 있더라. 세포. 자, 그럼 선생님 세포가 뭔데요? 많이 들어봤는데 세포는 자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인, 지질, 이중충이 고을 때 배웠다. 고을 때 배웠다. 이제 고을 때 배울 거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 이게 인, 지질이야. 찌질 아니고 치질 아니고 인지질. 네, 인지질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물이 많이 있었던 지구의 원시 바다에서 나만의 별도로 독립된 공간 구획을 만들 수 있었어. 얘가 이렇게 있는 거에 의해서. 오케이? 인지질 아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지금 꼬리가 물하고 안 친해. 소수성 꼬리야. 물하고 안 친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대급박은 친수성 머리야. 오케이? 대급박은 친수성 머리. 그러니까 물하고 친한 부분하고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의 성질을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마치 막 박쥐 마냥 여기다 붙었다 저기다 붙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공통된 물과 기름은 잘 안 섞이잖아. 그러니까 물하고 친한 성질과 기름하고 친한 성질 양쪽에 극단적으로 다른 그 성질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음에 의해 이런 성질을 우리는 양친매성이라고 해. 이런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럼에 의해서 바닷속에 물이 많이 있었던 공간에 이 입자 하나를 딱 띄우게 되면 나만의 독립된 물을 담아두는 공간을 나 머리 여기 물이니까 물하고 친한 애는 여기하고 접근하고 물하고 안 친한 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지. 근데 그런 입자가 조금 더 많은 개수가 만약 만들어졌다면 물 속에서 나 물하고 안 갭하고 싶어 나는 접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으로 말려서 숨길 거고 숨겨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미세 구조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다가 이 인지질의 개수가 훨씬 더 개수가 많이 많아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물이 있었던 공간에 나 물 좋아해 너도 물 좋아해 난 피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다가 끝하고 끝이 그지? 여기 끝부분하고 여기 끝부분이 그죠? 나는 물 안 좋아하고 나도 물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끝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게 되면 그죠? 이 인지질 입자가 훨씬 많아져서 동그랗게 말리게 되면 그러면 가능하겠죠. 네, 나만의 물을 담아주고 있고 물을 바깥에 있으면서 그런 경계를 만들 수 있게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구조가 뭐고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 막성분이고 생명체들의 세균부터 식물세포 그다음 곰팡이 등등등 아니면 동물세포 모두 다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들은 대체적으로 다 저렇게 세포 구조가 인질 이중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 거기에 필요한 단백질 입자를 필요한 어떤 입자를 받아들이거나 내보내거나 하는 채널의 역할을 하기 위한 뭐가 박혀있어? 언니는 알 것 같아. 그치? 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 이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뭐다? 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지질 이중충에 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우리는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다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인 뭐를 가지고 있어? 요렇게. 그지? 요런 식으로. 이중 나선 구조. 1번 합니까? 자신만의 고유한 정보인 유전 물질을 갖고 있겠죠. 그런 유전 물질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핵산이라잖아. 핵산. 그지? 이중 나선 구조는 DNA 아니면 단일 사슬 구조는 RNA. 그지? 그래서 고유한 DNA나 자신만의 고유한 DNA 구조나 RNA와 같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어떤 감독관의 명령으로부터 필요한 걸 만들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 물질을 더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뭘 만들어? 자, 이러한 다양한 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효소를 만들어. 효소. 중학교 친구들은 뭐 소화효소라고 들어봤을 거야. 큰 덩어리를 잘라서 제거할 수 있는 소화효소. 그지? 근데 이 효소도 주된 성분은 단백질인데 이 효소를 만들게 하는 정보는 어디 들어있어? 이 유전물질이 들어있어. 그죠? 여기에 있는 뭐 DNA에 들어있는 여러 정보들로부터 다양한 각각 필요한 물질에서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서 그죠? 큰 분자가 들어와 그럼 걔를 잘라. 그럼 작은 분자들끼리 있어. 그럼 걔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금 더 큰 덩어리를 만들게 해.
물질을 합성하게 한다거나 물질을 분해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요소들을 만들게 하는 정보는 핵에 있어. 유전 물질에. 그리고 그 유전 물질이 각각 필요에 따라 아미노산들이 여러 순서대로 각각 부착이 돼서 효소로 구현이 돼서 뭘 하는 거야? 물질 대사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이런 세포 구조로 되어 있으면 독립된 세포 속에서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뭘 해?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대체 유지를 하는 생명체다. 오케이? 물질 대사가 뭐였어? 물질 대사가 생명체 내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 생명체 바깥이 아니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럼 화학 반응 일어날 때 흡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여러 가지 이렇게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다, 열을 외부에서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라고 등등을 배웠지. 열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된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우리 몸 바깥에서는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얘네들을 연결시켜서, 그지? 내가 얘를 째려보고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연결되냐고? 안 되지. 그지? 뭔가 에너지들이 외부에서 흡수되어야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연결된 큰 분자가 되기도 하고, 네, 또는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져 있는 큰 덩어리 분자들을 내가 얘를 째려보고 잡고 흔들기라도 해야, 째려만 보고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떨어지지 않지. 얘를 붙잡고 흔들기라도 해야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된단 말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뭐 방출되거나 해줘야 하는데 우리 몸이 그런 600도나 700도 되는 높은 에너지의 흡수 방출을 견딜 수 있을까? 안 돼. 오케이, 우리 몸은 그럴 수 없어. 즉,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온도가 36.5도가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다양한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야. 누구 덕분에? 효소 덕분에. 오케이? 그래서 36.5도밖에 안 되는 온도 내에서도, 에서도 각각의 화학 반응을 매게 해주는 일꾼, 그죠? 효소가 생성되어 화학 반응이 자연스럽게 필요한 시기에 딱딱딱딱 일어나는 거야. 효소가 생성되어 각 화학 반응이 진행돼요. 그죠? 각각의 화학 반응을 매게 해주는 다양한 효소가 필요한 시기에 각각 다 만들어져서 각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각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 그래서 1번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각각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고유한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생명체다라고 보는 거야. 저 물질 대사는 고1 때 또 배우긴 해. 무슨 작용하고 무슨 작용이냐면 지금 봐봐. 여기 지금 낱개로 있었던 애들을 부착해서 크기가 덩치가 커진 형태로 만들었지. 그러면 이걸 무슨 작용이라고 했었었냐? 떨어져 있었던 저분자 물질을 분자 크기가 조금 더 커진 덩치가 커진 아이로 만들어서 고분자. 아미노산 같은 아이들 또는 포도당 같은 아이들을 고분자 물질인 녹말로 만들었어. 이걸 물질 대사의 여러 화학 반응들 중에 무슨 작용이라고 했어? 땡땡 작용. 사이즈가 커졌네. 덩치가 커졌어. 조선 힌트들이 시험이 너무 고달팠어요. 다 버렸어요. 금방 다 버리고 다시 볼 때 배우거든요. 이걸 무슨 작용? 디귿 히읗 작용이라고 해요. 지긋지긋 너무하네. 디귿 히읗. 이건 아니까 이거 하나 맞추면 그러면 이거 맞추면 쉬는 거야. 못 맞추면 나는 계속 수업할 거야. 언니 힘내. 자, 반대로 얘는 어렵다 하면, 그지? 얘는 지금 물질을 합성하는 거고, 그죠? 물질을 합성하는 거야. 덩치가 커지는 거니까. 물질을 합성하는 거고, 얘는 어떨까? 덩치가 커 있는 얘를 누군가 붙잡고 흔들기라도 해서 사이즈가 뚝뚝뚝뚝 떨어져 나갈 사이즈가 작은 형태로 만들어줬죠? 그죠? 얘는 이별을 시켰네요. 그죠? 그래서 덩치가 큰 고분자를
분자키가 작은 낱개인 저 분자로 뽀겠죠? 뽀겠죠. 그래서 뭐야? 이별했네요. 그럼 무슨 작용이에요, 이거? 고분자가 저 분자로 뽀개지는 건 무슨 작용일까요? 요거 맞히면 쉬는 거고, 요거 못 맞히면 나는 수업을 빡세게 할 것 같아. 이별했어요. 이혼했어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네,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초성 힌트 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 이별했어요. 이혼했어요. 무슨 작용이에요? 이혼작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혼작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혼작용은 아니고요. 이혼 키우시 들어가주세요. 네, 이화작용이에요. 우리 쉴 수 있어요. 네, 이화작용 맞아요. 네, 이화작용 맞습니다. 얘가 이화작용이에요. 분자키가 큰 게 작은 거로 뽀개지는 게 이화작용이고요. 그럼 반대로 사이즈가 작았던 낱개의 아이들을 모아 잘 붙여서 사이즈가 커지게 해줬네요. 그럼 뭘까요? 동화작용이라 하겠죠. 이화와 동화는 세트로 기억해두세요. 쉬기 어렵네. 참아 쉬기 어렵구만. 이거 고1 때 배운다고! 고1 때 배운다고. 고1 1학기 때 배우는 거야. 이런 물질 대사를 해야지만 너는 생명체예요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 바이러스의 특성까지밖에 못하겠다. 잠깐 쉬었다가 쭉 하고 적응 진화하고 바이러스까지만 하는 것이 최선이겠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차피 근데 내일도 오시니까 우리 오셔야 돼요. 내일도 진도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생물체의 특성 첫 번째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두 번째 물질 대사래. 엄청 중요한 거야.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자신만의 고유한 그 세포라는 시스템 안에서 외부 물질을 받아내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그 물질을 합성해내기도 하고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화만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동화만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동화 이화가 다 각각 버라이어티하게 동시다발적으로 각 공간에서 다 일어나는 거고 중요한 건 온도가 낮아도 그러니까 36.5도밖에 안 되는 낮은 온도더라도 이런 물질대사가 잘 일어날 수 있게끔 시스템화되어 있더라. 그게 세포라고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단세포 생물을 세포라고 하는 그 하나 안에서 일어났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객체를 유지하게 하는 특성 중에 하나로 세 번째 특성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자 오른쪽 11쪽에 보면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에서 나옵니다. 이거를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어디까지가 항상성이고 무엇이 자극에 대한 반응인지를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데 항상성은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야.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 예를 들어서 체온 유지. 그지? 바깥이 0도 막 영하 10도 이렇게 온도가 떨어져. 근데 내 몸은 세포 구조는 물질세를 하려면 36.5도씨가 유지되게끔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추워지면 단 거가 조금 더 땡기고요. 추워지면 방금 밥을 먹은 것 같은데 또 배가 또 고파요. 그러니까 이제 추위에 오래 노출됐을 때 내가 그 우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몸이 물질 대사를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연료가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 빨리 소진된 연료들 때문에 이제 더 밥을 땡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생물학적인 변명 아닌 변명을 들자면 겨울이 될 때 내가 좀 찌더라. 당연하더라. 추위를 버티기 위해서 당연하더라. 오케이? 근데 여름이 되면 입맛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이제 너무 덥기 때문에 내가 그거 음식을 먹어서 걔를 소화시킬 때도 열 에너지가 좀 방출되거든. 그래서 입맛이 좀 떨어져요. 좀 빠지는 것 같아. 당연하더라, 생물학적으로. 그래.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항상성 유지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항상성 유지다라고 하는 걸 언급하려면 세 가지 측면. 바깥이 춥든 덥든 내 몸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그게 체온 조절 측면으로 얘기하면 너는 항상성 유지가 되는 거고. 오케이. 또한 마찬가지. 너무 더워서 내가 막 땀을 막 삐질삐질 많이 흘렸어. 이것도 체온 조절 측면이잖아.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렸고 이 땀이 막 기화되면서 내 몸의 열을 뺏어가는 형태니까. 이것도 체온 조절 측면이니까 이런 형태가 항상성 유지가 되는 거고 또 무엇도 항상성 유지가 되는 거냐면 삼투압 조절. 삼투압 조절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걸 뭐 혈액의 농도 조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키워드가 좀 되게 생소해서 어렵다 느끼면 삼투압이라고 하는 형태를 혈액의 또는 체액을 농도 조절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좀 수월해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체액은 뭔데요? 우리 인체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액체, 그러니까 혈액도 액체가 되는 거고 세포 안에 세포질 액이 딱 충전되어 있잖아. 세포에 그냥 맹땅에 있는 게 아니라 세포 자체에도 액이 들어있으니까 세포질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액체들의 농도를 조절하는 게 삼투압 조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막 어제 밤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고 어제 제가 그랬어요. 밥을 어저께 점심쯤에 조금 거하게 먹고 애슐리 가서 먹었거든요. 갑자기 조카가 이모 저녁 점심 먹었어. 4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시킨 거지. 이모 점심 먹었어요. 그러니까 시킨 거지. 내가 또 안 사주게 생겼냐고 본지 우리 얼마 안 됐는데 또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으니까 시온아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수학지구에 와서 먹고 언니가 시켰어. 그래서 근데 애슐리 또 좋아해. 애슐리 볶음밥 있지. 거기 미역국 먹는 거 좋아해. 그래 이모가 사줄게. 가가지고 또 돈을 탈탈탈 털리고 왔죠. 털리고 와서 아무튼 근데 이제 그때 푸짐하게 먹으니까 저녁이 좀 늦게 고플 거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저녁을 안 먹었거든. 그래서 아이스크림 호떡 정도만 먹었어 어제 저녁. 근데 밤에 딱 12시쯤 딱 들어갔더니 배가 10시 반 11시쯤 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남자쌤이랑 나랑 라면 하나를 나눠 먹자. 근데 그게 중독돼요. 하나를 반 개로 나눠 먹었어. 한강물에 먹었어요. 먹긴 먹었어요. 혹시 남자쌤이 좀 큰 그림을 그렸나? 너무 짜게 먹으면 또 이렇게 얼굴 띵게 보일 수 있으니까 큰 그림을 겁나 한강물에다 라면 먹긴 했거든요. 그게 또 만족하겠니? 면도 반듯밖에 안 나요. 배고파서 또 마늘 바게트, 새우깡, 술. 그랬더니 아침에 그죠? 약간 뭔가 목이 이렇게 차 있으면서 그죠?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밤늦게 먹으면 그지? 소화가 안 돼서 막 식도가 벌레라 하는 그런 느낌. 역류성 식도염 같은 느낌이 약간 끝나면서 약간 부회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술을 먹고 나면 그죠? 물기가 많이 들었는데 얘가 밤사이 배출이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그래서 우리는 밤사이 잘 배출하게끔 하기 위해서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어서 농도를 맞추려고 하고. 오케이? 물이 많이 포함된 걸 먹으면 이제 수박 한 통을 다 퍼먹고 잤다. 그럼 소변을 뭐 많이 자주 보러 가잖아. 이제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삼투압 조절이 그지 우리 몸의 체계 농도죠. 이것도 항상성 유지죠. 그죠? 자, 체온 조절, 그죠? 삼투압 조절.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호르몬을 살짝 언급해보면 체온 조절과 관련된 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티옥신이라는 호르몬이 관련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삼투압 조절과 관련된 건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제가 배웠던가요? 라고 하는 눈빛으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긴 한데 여러분이 중3 때 배웠던 항이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이 호르몬 ADH 얘는 기억이 날 수도 있어. ADH를 딱 할 때 누군가 ADHD 해갖고 얘는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 이것도 기억에 나면 큰일 났는데 자, AD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자, 항이 호르몬하고 똑같은 명령이야. 얘가 너무 우리 몸이 짜다 그러면 ADH가 많이 분비가 돼서 콩팥으로 빠져나갈 거나 물을 많이 재흡수하게 해줘. 너무 짜게 먹으면. 그러니까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갔던 물이라도 막 재흡수를 시켜서 우리 몸의 농도를 맞춰주는 거지.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 난 거 아니죠? 분명 흡입을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저쪽은 뭐 파리타임이나 저쪽에 손잡고가 어제 시험이 끝났거든. 근데도 왔어. 너희 언니, 사촌 언니 왔어. 어제 시험이 끝났어요. 근데 왔어요. 왔고 세특을 오늘까지 마감해야 되는데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 세특도 쓰지도 않고. 근데 이제 숙모맨들이 좀 많다 보니까 맨 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저기서 파티를 하고 있는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것들아 조용히 해라. 자, 아무튼 체온 조절, 그다음 삼투압 조절, 그다음 한 가지 더. 자, 여러분 들어보셨던 호르몬이 있습니다. 혹시 초성 힌트. 얘는 왠지 찰 것 같아요. 호르몬이에요? 이거 뭐 텔레파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호르몬인데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네 맞아요. 통했어. 언니 나랑 통했습니다. 그때 인슐린이요. 맞아요. 인슐린 언제 나와요? 어떤 역할이죠? 인슐린은 혈 높여줄 거니까 낮춰주는 거예요? 낮추는. 네, 낮추는 거. 언니 살아있어. 혈당량을 낮춰준 역할합니다. 낮춰준 역할. 그래서 그나마 언니가 가장 그래도 프레시하다. 그지? 언니 3학년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 배웠어서. 그지? 나쁘지 않네. 자, 인슐린 혈당량을 낮춰준 역할합니다. 그래서 너무 포도당 같은 걸 많이 먹었어. 계속 피크를 찍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혈당이 높을 때 이 높아졌던 포도당을 어디다 간에다가 쟁겨놔. 그지? 돈 많이 번다고 훔쳐먹쳐 쓰면 안 되지. 그지? 너무 많이 포도당 있으면 얘를 쟁여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목돈으로 쓰려고 간에 포도당이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로 저장되게끔 해주는 혈당량을 낮춰줘야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
그지? 혈당이 높을 때 나오는 호르몬. 그래서 혈당량 조절 같은 측면으로 들어가면 바보들아, 항상성 유지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 돼. 그죠?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면 나는 항상성 유지 측면인 거고. 선생님 그러면 얘네도 어차피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바깥이 추워요? 그럼 따뜻하게. 또는 내가 너무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물이 많이 바깥으로 벌어지게끔. 이런 형태니까. 이것도 어차피 자극에 대한 반응 코스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뭔가 물리적이나 화학적 자극에 대한 형태의 액션이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고, 여러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이런 걸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들은 항상성 유지입니다. 라고 골라주셔야 돼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 뭐냐? 미모사라고 하는 나물 아나요? 혹시 식물? 약간 고사리처럼 생겼어. 미수 시간. 진짜. 너 시간을 때 나중에 그림 하나 그냥 그려줄래? 너 지금 미술하고 숙제할 때 다 제출하고 남는 거 있으면 여기다 하나 걸어줘. 남자 인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모사가. 근데 얘가 이제 입을 툭 치면 얘가 촥 접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그죠? 잘 모르겠으면 구글링 하세요.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미모사라고 하는 얘가 이제 자신의 어떤 식물에 적응해 한 형태로, 그죠? 뭔가 자극에 의해서 입을 딱 오그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케이? 또는 이제 콩나물 대가리가, 콩나물이 이제 보통 이제 콩나물뿐만 아니라 식물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었어. 근데 그 방향이 남쪽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자, 이렇게 나무들이, 숲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유일한 어떤 특정 방향으로 가지들이 되게 많이 우거져서 뻗어나 있는 경우도 있어.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한쪽은 막 치우쳐서 이쪽은 좀 입이 많이 우거져 있다고 하면 이쪽이 정남쪽 방향이야. 입이 많이 우거진 쪽이. 왜냐면 햇빛이 남쪽 하늘을 되게 오랫동안 비추잖아. 우리 이제 중위도로 보면 동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로 해가 지니까. 그지? 동쪽 하늘은 늘 뜨는 방향, 남쪽 하늘은 이제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방향, 그다음에 서쪽 하늘은 지는 방향인데, 남쪽 동서남북의 방향에서 정남중하는 얘네들은 훨씬 해가 계속 유지되는 시간이 길 거니까 얘가 햇빛 많이 받아서 광합성 많이 하고 그쪽 남쪽 하늘 향해서 이렇게 치우쳐서 살아요. 이걸 우리 식물의 굴광성이라고 해요. 그것 또한 자극 담화. 이게 식물의 굴광성. 식물의 굴광성.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형태의 특징까지가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 종을 퍼뜨리기 위한 특성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고1 때 많이 배웠던 중3 때 많이 배웠던 생식과 유전입니다. 생식과 유전. 그리고 고1 때 많이 배웠던 적응과 진화. 적응. 뭔가 달라져 있는 환경이 왔어요. 예전하고는 다른 환경 변화가 왔어요. 근데 그 환경 변화에 살아남아야지. 내가 살아남지 못하고 그 개체의 그 세대가 딱 끝나서 죽어버리면 말이야. 그지? 그럼 나를 닮은 유전 정보가 그 다음으로 계승되거나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적응과 달라진 환경에 적응과 뭘 해야 해? 진화를 해야 돼. 적응이 누적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면 처음 가는 아예 이제 생식이 불가능한 다른 종으로 종 분화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어. 그걸 종이 다양해졌다, 그래서 진화했다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적응과 진화의 하나의 큰 흐름들이 내 개체에 대한 종을 보존하게 하는 특성 중에 하나, 종이 이어서 나가는 특성 중에 하나야. 내가 뭔가 달라진 환경 변화에 적응해내지 못하면, 그래서 끽 죽어버리면 나를 닮은 세대는 이 우주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렵지 않은 거 같죠? 근데 어려워 보이는 코스가 어디 쪽에 있냐? 그렇다면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 중에 하나인 물질 대사의 이 아이들을 가지고서 화성 토양에 실제 생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해본 게 있어. 그게 조금 이해하려면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그것도 좀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또 여기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 뿅뿅뿅 이 세 가지와 종을 보존하기 위한 특성 뿅뿅 이 두 가지. 그러니까 1, 3, 4, 5 여기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사이에 여기에 끼기도 하고 저기에 끼기도 해서 카테고리 분류가 조금 애매한 설명이 있어요. 힘줘요, 눈에 힘줘요, 눈에 힘줘봐요. 자, 카테고리를 분류하기 조금 되게 애매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발생과 성장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발생이라고 하는 개념과 성장이라는 개념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데 그 발생과 성장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붙이기도 좀 애매하고 저기에 붙이기도 애매해서 그냥 가운데에다 생명체가 가지는 특성 중에 다세포 생물들은 단세포 생물들은 이걸 하진 않아. 오케이? 다세포 생물들의 경우에 뭐와 뭐를 하다? 발생과 생장을 하다. 예전에 생장이라고 얘기했었고 지금은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생과 성장. 선생님 그럼 발생은 뭐고요? 성장은 뭐예요? 여러분 책에 11쪽에 중간 4번에 보면 발생은 뭐고요? 성장은 뭐예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발생은 모두가 여러분은 다 엄마하고 아빠 각각 한 개 한 개의 생세포가 준 수정란에서 계속 발생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발생은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인 나나를 거쳐서 그죠? 이렇게 수정란에서부터 한 개의 수정란에서부터 체세포 분열을 거듭해 거듭하여 헤어가 아니라 거듭하여 자,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을 두 글자로 뭐라 했을까요? 중학교 때 개념도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이것도 초성 힌트.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을 뭐라 할까요? 왠지 언니는 가장 최근이니까 다 잘할 것 같은데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나날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날이라고 하는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을 거듭거듭 하다 보면 포백이 거쳐 낭백이 거쳐서 엄마 뱃속에서 38주 동안 그냥 세포 덩어리 하나의 재로 뿅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세포 개수가 늘어나서 눈기, 코입 만들고 심장 만들고 막 온전한 손발을 다 만들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개체가 되어 태어나는 정가적 왜 우린 그걸 발생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성장 뭔데요? 성장도 체세포 분열이야. 자, 이 발생도 체세포 분열이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수정란에서부터 눈기, 코, 입을 다 달고 태어난 온전한 완전한 성체가 되어서 태어날 때까지 신생아가 되어서 태어날 때까지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면 태어난 이후 계속된 체세포 분열이 이제 머리통하고 몸통에서 체세포 분열의 속도가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죠? 속도가 약간씩은 다를 거예요. 그죠? 다를 건데 근데 성장이라고 하는 거다. 성장이라고 하는 건 태어난 이후에 머리에 있는 세포의 세포 분열 속도랑 몸통의 세포 분열 속도가 약간 다르긴 해도 계속 쭉쭉쭉 자라나잖아. 세포의 개수가 많아져서. 그죠? 태어난 이후 1차 성징이든 2차 성징이든 등등을 통해 개체가 세포 수가 많아져서 개체 세포 수가 많아져서 개체가 커가는 과정. 을 우리 그걸 성장이라고 해요. 됐죠? 둘 다 공통적으로 뭐가 걸린다? 세포 분열이 걸린다. 그래서 세포 분열, 발생의 세포 분열, 성장의 세포 분열 나와 있고 거기 중간에 그림에 딱 하나 나와 있는 게 크게 나와 있는 게 있죠. 개구리. 그래서 개구리가 되기 전에 올챙이 시기를 거칩니다. 그죠? 예전에 개구리를 불완전 변태라고 표현했어요. 뭐냐면 이제 중간에 약간 개구리, 그러니까 미니미 개구리가 아니라 개구리랑 모습이 완전 다른 올챙이 시기를 거치고 개구리가 되어간다라고 해서 불완전 변태가 이거 변태가 아니라 그죠? 근데 이제 변태라는 키워드를 쓰니까 아이들이 저거 뭐예요? 막 이러면서 불완전 탈바꿈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예 그냥 목록안에 많이 뺐어. 얘기를 많이 안 해. 그러니까 올챙이 시기도 개구리가 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시기여서 그러니까 발생의 중간 단계인 거야.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에서 발생의 중간 단계야. 그래서 이제 올챙이를 거쳐서 어린 개구리가 돼. 그럼 그 개구리까지가 완전한 발생인 거고 어린 개구리가 큰 개구리가 돼. 그게 성장이고. 되겠어? 그래서 올챙이는 엄마 뱃속에서 우리로 따지면 엄마 뱃속에서 태아의 모습으로 있을 때와 비슷한 시기가 올챙이인 거지. 그래서 태아의 모습 그대로로 뿅 태어나는 건 아니야. 38주 동안 온전히 다 만들어져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니까 신생아. 그래서 올챙이 거쳐서 어린 개구리가 될 때까지가 발생. 어린 개구리가 큰 개구리가 되면 그게 성장. 되겠죠? 자, 발생과 성장을 차이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문제 풀 때 오른쪽 거기 11쪽 오른쪽 봐봐. 궁금해에서 나와 있는데
석순과 죽순을 비교한 게 있어요. 궁금해. 선생님 뒤에 순에서 똑같이 순으로 끝나니까 동일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석순은 뭐고 죽순은 뭐냐? 일단 죽순은 대나무, 어린 대나무에 어린 잎에서 계속 얘가 대나무가 좀 자라나게끔 하기 위한 어린 잎들이야. 대나무의 어린 조각들. 얘가 식물이죠. 뿌리가 있고 어린 대나무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잘라다가 이제 생장점만 훼손시키지 않으면 위 부분을 잘라도 이렇게 벗겨가지고 나물에서 먹으려면 해요. 계속 또 자라니까 얘는. 그죠? 그래서 죽순은 대나무 죽이야. 생명체야. 그치? 근데 선생님 석순은 뭐예요? 뒤에 순자랑 똑같으니까 얘가 same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기 어디 석회석 동굴에 거의 석회음으로 되어 있어. 근데 여기에 이제 지하수, CA 플러스가 많은 지하수가 많이 흐르다 보면 얘가 샘물이다 보니까 지하수가 되게 센 물이다 보니까 녹여서 여기에 해당하는 탄산수가 흐르다 보니 얘가 이제 석회동굴 내부에 이렇게 종 모양처럼 녹아나는 그 물들이 흐르다가 그대로 굳어져서 생긴 종유석도 있고요. 반대로 요 위에 있는 그 지하 동굴 내, 석회 동굴 내부에 흐르고 있던 액체가 뚝뚝뚝 흘러서 한쪽에 쌓여져서 마치 대나무 마스처럼 쌓여서 올라가는 아이가 있어요. 얘를 우리는 석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어린 뭔가의 순 같아라고 해서 석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돌덩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겠죠. 아까 죽순은 대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식물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걔는 생명체인 거고. 맞죠? 얘는 그냥 지하 동굴, 석회석 동굴 안에 특정 액체가 흐르다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흐르다가 굳어져서. 되겠죠? 그래서 흐르다가 굳어져서. 됐죠? 오케이? 흐르다가 굳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넌 생명체는 아니라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순은 아니에요. 그죠? 죽순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적응을 지나까지 했고 다음 페이지 넘기 전 10쪽에 아래에 그렇다면 뭐를 설명할 거냐? 그래, 그러면 생명체라면 물질사를 꼭 해야 한다면 물론 저 6가지 특성 세포로 되어 있어. 자기에 대한 반응을 해. 물질대사도 해야 돼. 생식과 유전도 해야 돼. 적응과 진화도 해야 돼. 발생과 성장도 해야 돼 라고 하는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체라고 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는 선생님은 뭘 뽑냐? 물질대사를 뽑아요.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도 뭔가 유일하게 독립적인 생명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시스템은 스스로 뭔가 양분을 받아들여서 걔를 소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그를 다시 만들어서 합성을 시키기도 하는 독립된 화학 반응 체계가 있어야 생명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1800년도에 빽빽년도에 제일 키워드는 뭐야? 지금도 키워드야. 지금의 키워드도 로봇이죠. 오케이? 로봇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 우리가 지구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구 바깥에 있는 행성이랄지 지구 바깥에 있는 우주를 막 연구하는 이유가 왜 그래? 지구가 만약 생명체가 살 수 없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왜? 생명을 계속 연명하고 싶거든. 그치? 지구가 계속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못 살 것 같아. 근데 나는 우주를 계속 남기고 싶거든. 나의 욕구와 욕망은. 그치?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어. 우주선 타고 갈 수 있어. 가고 싶어. 그래서 막 스페이스 A 만든다, 어쩐다, 일론 머스크가 뭐 한다. 연구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일론 머스크가 나오기도 전 1800년도에도 진즉이 있었어. 그래서 어떤 열매를 갖고 있었냐? 화성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화성을 연구하다가 언니 살아계시죠? 언니 힘내봐요. 마스 알죠? 마스 화성을 연구하다가 거기다 이제 탐사선을 뿅 보냈어. 마치 화성에 저기 그게 얼음이 들어있는 구간이 있는데 얘가 계절변화가 보이거든. 어떨 때 얼음이 두꺼워지기도 하고 어떨 때 얼음이 얇아지기도 하고 계절변화가 보이네. 혹시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일기변화가 있는 계절의 변화가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 아닐까 싶어서 탐사선을 휙 보내갖고 꿀 퍼왔어요. 그래서 만약 화성에 지구상에서와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만약 화성에 지구상에서와 비슷한 생명체가 과합성이나 동화작용 같은 광합성이나 또는 이화작용 같은 세포를 하는 흔적이 보인다면 우리 이사 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화성 토양에 흙을 퍼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연구하는 거야. 그게 이 아래쪽에 해당합니다. 생물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세 가지 실험. 진짜 중요해. 나 거기까지만 하고 사라질게. 오늘 내가 바이러스까지 할라 했거든? 근데 그거 하지 못했어. 내일 하면 되니까. 근데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나 꺼질 거니까 힘내봐요. 자, 그래서 화성 토양에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흙을 퍼왔어. 그래서 그 흙을 최대한 뭔가 오염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큰 유리돔을 다 멸균을 시켰어. 오케이? 큰 유리돔 3개를 다 멸균을 시키고 멸균을 싹 다 시켰어. 균을 다 제거했다고. 오로지 화성 토양에서 퍼온 얘네들만 넣고 실험하기 위해서 싹 다 멸균시킨 각각에다가 첫 번째는 자, 잘 봐야 돼. 순서 중요해. 첫 번째는 내가 그 퍼왔던 화성 토양을 깔고요. 오케이? 그리고 뭘 줬냐? 이 공간 안에 14C로 레벨링된 CO2를 줬어요. 오케이? 선생님 14CO2가 뭐래요? CO2는 이산화탄소인 건 알겠는데 여기 14가 뭐예요? 오케이? 그리고 빛도 줬어요. 라이트. 그것도 일주일 동안 빛도 줬어요. 자, 그럼 이건 뭐 한 거냐? 자, 우리 CO2를 주게 되면 뭐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CO2를 이용한가요? 동물은 CO2를 이용하나요? 오히려 뱉어내죠. 그래서 근데 CO2를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아이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식물이요. 오케이? 식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광합성을 함에 의해서 대기 중에 많이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나름 어느 정도 제거를 시켜주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봐요. 자, 선생님 그러면 14CO2는 뭔데요? 원래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언니 기억납니까? 탄소의 원자번호 몇 번일까요? 언니 기억나나요? 탄소의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6번. 원자번호 몇 번? 네. 자, 수헬리베 붕신노마에서 6번이었잖아요. 맞아. 보통의 경우는 수소 제외하고 보통의 경우는 자신의 원자번호에 곱하기 2 정도 한 게 자신의 원자의 질량이야. 그래서 여기 탄소의 원자 질량은 14야. 14가 아니라 12야. 6번이니까. 원자번호가. 그치? 원자번호가 6번이니까. 일반적으로 10이야. 원자의 질량은 원자 질량을 위에다 써. 원소의 각각의 질량을 위에다 써. 근데 선생님 14C라면서요. 14C는 중성자가 조금 더 붙어서 특정 시기쯤이 되면 얘가 방사능을 표출하면서 나 붕괴됐어요 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야. 14C는 방사성 동위원소야. 얘보다 질량이 더 무거워. 중성자가 더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성자가 더 있어서 더 있고 질량이 더 나아. 근데 이걸 왜 때문에 쓴 거냐? 쉽게 말하면 꼬리표 난 거야. 꼬리표. 여러분 막 가끔 슈퍼맨 재밌는 말로 이제 여자들이 막 꼭 화장실을 갔는데 이 화장실에 휴지가 여기 뒤에 걸린지 모르고 꼬리표 때 보면 화장실 갔다 온지 다 알잖아요. 막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 말하기도 좀 민망하고 혹시 난 안 볼란다 막 이러잖아요. 오케이? 즉 뭐냐면 저 14C는 얘가 들어가서 붕괴가 돼서 이 14C라고 하는 아이를 생명체가 이용을 했다면 바깥으로 14C를 가지고 있는 걸 이산화탄소 호흡으로 바깥으로 방출을 해낼 거니까 만약에 이 아이의 재료를 다 없앤 다음에 14C가 이 공간 안에 생기게 되면 그 개체는 14 이산화탄소를 이 14C를 이용했다라고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돼요? 그래서 봐봐. 빛 줬어. 14CO2 줬어. 어떤 전체적으로 똑같아. 빛 주고 이산화탄소 주고 혹시 식물의 광합성 시기 기억날까요? 서정아, 식물은 광합성을 어떻게 하니? 빛이 있어야지만 해.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 오케이? 그래서 빛이 있으면 뭘 만들어? 비단어즈가 있을 때 식물의 엽록체에다가 포도당을 만들어내. 만들어서 저장해놔. 개수를 맞춰보면 이렇게. 돼요? 광합성을 통해 실제로 포도당을 만든다. 오케이? 근데 봐봐. 내가 충분히 줬던 이 14라고 하는 방사능을 표출한 14CO2가 들어가면 그래서 빛에너지에서 14C를 가지고 있는 포도당을 식물의 체내에 합성할 거고 생명체 내에 합성을 할 거고 그리고 얘를 막 태워내. 나중에 충분히 태워내면 태웠을 때 14를 가진 CO2가 만약 외부로 방출된다. 그러면 뭐야? 얘는 내가 줬던 걸 이용해서 뭔가 한 거라고 알아낼 수 있겠지. 이러고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이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레벨링이라고 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확인한 거야. 실험한 거야. 실험 세팅한 거야. 되겠니? 오케이? 실험 세팅한 거야. 그래서 빛 충분히 주고 14CO2 주니까 빛 충분히 주고 14CO2 주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를 노출을 시켰어. 그럼 빛 줬어서 그리고 일주일 정도 충분히 얘가 어디 이 화성 토양에 지금 넣어줬던 얘가 화성 토양이야. 이 화성 토양에 뭐하는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만약 있다면 그죠? 이산화탄소 제공해줬죠? 빛 줬죠? 그죠? 그래서 이 화성 토양의 그 생명체 내부에 뭘 저장해냈겠어? 생명체 내에 무엇을 저장해냈겠어? 14C를 가지면 포도당을 저장해냈겠지? 그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제로물질 남아있는 제로물질 제거했고요. 빛도 제거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충분히 얘를 만들었을 거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뭐야? 아래 가열을 했어. 파이어. 오케이? 태운 거야. 너 생명체를 태운 거야. 그래서 그 생명체 안에 이 포도당 같은 유기물이 만약 만들어져 있다면 그럼 어떻게 했어? 14C를 가지고 있는 포도당이 있었다라고 한 다음에 얘가 태워지면서 14C를 가지는 CO2가 방출이 됐겠지. 얘가 방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방사능 계측기로 확인한 거지. 결론은 방사능 계측기로 확인을 해봤더니 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얘기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야. 그와 비슷하게 뭐를 두 번째는 얘는 지금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고 돼요? 또 물질대사 중에 이화작용이라는 물질대사도 있잖아. 만약에 이화작용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얘는 이제 멸균시킨 이 유리돔에 아예 뭘 주고 화성토양을 주고 이 화성토양에 14C로 아예 레벨링이 된 유기물을 준 거야. 14C가 포함된 영양소를 아예 줬다고 거기 그림에 나와있죠. 설명해. 14C가 포함된 유기물을 준 거야. 영양소. 그러면 동화작용은 아니겠지만 14C를 가지고 있는 이런 포도당 같은 양분들을 이 세포가 쏙쏙 받아들여서 여기서 막 대사해서 막 에너지를 만들었다면 걔가 붕괴되면서 14CO2라고 하는 기체가 방출됐겠지 바깥으로. 그죠? 그래서 충분히 이 영양소를 줘서 밥을 줘가지고 너가 대사를 하게끔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남아있는 이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를 제거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기체가 혹시 있는지 본 거야. 방사능 계측기로. 혹시나 14CO2를 가지는 기체가 있는지 방사능 계측기로 확인한 거지. 오케이? 그랬더니 있다 없다? 없더라. 그 얘기는 14C를 주더라도 이런 유기물을 주더라도 그 유기물을 붕괴해서 그지? 유기물을 이화작용해서 뽀개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생명체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요? 동화작용하는 생명체도 없더라. 근데 이산화탄소만 에너지원, 유기물 C를 가지고 있는 유기물만 에너지원으로 쓰라는 법은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얘도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전제로 하고서 어떤 실험을 한 거냐? 화성 토양이 있어. 멸균시킨 여기 공간에. 화성 토양이 있고 여기다가 14C가 아닌 그냥 S나 P를 포함한 유기물을 준 거야. 똑같이. 오케이? 방사능 계측기는 아니야. 그러면 S나 P가 들어가서 이걸 이용했다면 원래 없었던 이 유기물을 다 제거시키고 난 다음에 S로부터 포함된 이런 기체나 P로부터 포함된 이런 기체가 만약 만들어졌다면 이런 유기물을 이 화성 토양에 있는 생명체가 사용해서 얘를 대사했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됐는지 이게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기체 분석기로 확인해봤어. 오케이? 근데 얘가 안 만들어졌네. 그 얘기는 이화작용하는 생명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생명체라면 물질대사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특히나 동화작용 같은 물질대사 또는 이화작용 같은 물질대사 해야만 하는데 그게 없더라. 아직 화성토양에 지구와 비슷한 형태의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키워드. 즉 결론! 행성토양에는 물질대사라는 생물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숙제. 그래서 졸았다. 그치만 간단히 내일까지 복습해와야 된다. 자 많진 않다. 내일까지나. 자 13쪽 풀어봐라. 13쪽 풀어오고 어디 풀어왔냐? 14, 15쪽. 뭐라고요? 13, 14, 15쪽 풀어와라. 코딱지만큼 숙제 내줬다. 13, 14, 15다. 내일까지다. 숙제. 내일도 이 시간 여기 이대로다.